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첫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천하람 변호사,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취임식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 취임은 굉장히 단촐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대하게 이뤄진 취임식도 10년 만이었습니다. 간단히 취임식에 대한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현장에 가서 이제 보고 왔는데요. 굉장히 축제 같은 분위기였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이제 아무래도 좀 완화된 상태가 되면서 저도 저희 이제 전남 순천 당원들과 함께 취임식을 찾았는데요. 일단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 취임식과 좀 다르게 굉장히 국민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장면이 뭐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국회 입구에서 차량으로 이제 바로 연단까지 오시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렇게 눈을 맞추고 또 이렇게 주먹 인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는 장면이 확실히 조금 더 탈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취임식부터 노력하는구나라는 걸 읽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퍼포먼스나 그런 거는 지금 천하람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다른 측면이 있죠. 역대 대통령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제 과연 그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가까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정 운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후의 국정 철학에 반영해서 해나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인수위 과정에서 보여줬던 대통령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인수위의 했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탈권위주의적이고 친국민적인 행보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세 분이 나란히 한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상당히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제 상상했을 때는 아이고 막 상상만 해도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뭐 걱정 아닌 걱정도 했었는데 이게 뭐 다행인지 이렇게 바로 옆자리가 아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앉으시고 그 바로 뒤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시종일관 표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탄핵의 강을 건넌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이 또 처벌을 받고 또 사면까지 받고 또 그 사면을 한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그 마음의 정리를 하신 것 아닌가. 그냥 뭐 제 추측입니다만 좀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우리 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장면? 그게 뭐 이제 아무래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들어갔다가 3년 정도, 4년 정도 살았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뭐 현직 대통령은 아니었죠. 탄핵하고 그럴 때는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검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건을 사실상 진두지휘했고, 그러니까 이 국정농단 사건에 세 명이 주역이 모인 장면이었다. 역사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저 모습을 어떻게 보고서 평가하고 판단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정치적 지배자들의 모습들이 보여진 건데요. 결국은 상당히 역사의 아이러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밌게 봤던 장면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또 같은 장면에 잡히는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희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또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 정치 초년생으로 활동했던 게 한 10년 전인데 참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전직 대통령이 되시고 이준석 대표는 또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는 참석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참석과 불참석의 이 면면에서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권양숙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그러죠. 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요. 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치적 인정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한 이제 간접적인 추론이 메시지다. 그렇죠. 그리고 지지자들도 아마 그런 아직도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았던 16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지금 그 마음을 윤석열 대통령이 열지 않고 있잖아요. 그건 지지율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지금 이순자 여사와 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씨,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가 계시죠. 부인인 김윤옥 여사,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쭉 있는 모습이 과연 저는 이 취임식에서 잡으려고 했던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잡으려고 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냐, 정치적 메시지는 다 모여서 그냥 같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이냐. 특히 이제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민주화 투쟁을 했고 또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별로 보기 좋은 장면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이 이제 8일 남았죠. 네. 뭐 저도 이제 이순자 씨에 대한 비판은 뭐 당연히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한 분 한 분의 공과 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마 모든 전직 대통령의 가족을 초청한 의도 자체는 아무래도 그걸 통한 좀 하나의 국민 통합 내지는 과거에 대한 치유 이런 메시지들을 던지려고 노력했던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권양숙 여사께서 참석을 못하신 거는 참 안타까운 지점이죠. 특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다소 특이하다면 특이하게도 선거 과정 내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꾸준히 표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취임식에 권양숙 여사께서 참석하셔서 특히 굉장히 강한 진영 논리로 쪼개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이 들지만 또 그 마음을 풀어가는 것도 또 우리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그럼 듭니다. 역시 불참에도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신다는 겁니까?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뭐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실 수 있고 뭐 거리가 멀고 이런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취임식에 대통령이 초대한 행사인데 분명히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장치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뭔가 또 의도가 있으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추측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우리가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 총과 칼로 광주의 시민들을 학살하고 잡은 군부 쿠데타로서 부당한 정권을 잡은 자기 자신이 뭐 하여튼 그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그러면 이제 합헌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합헌적인 대통령이잖아요. 국민의 선거로요. 그 차이는 분명히 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양숙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지만 그러나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국민 통합이라든가 이런 아우르는 행보를 할 거라고 여겨지지만 선거 기간이라든가 인수위 과정에서 과연 정말 자기를 찍지 않은 그 1,60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 마음을 같이 얻기 위한 그런 국민 통합적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윤석열 정부에서 한번 되돌아봐야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 변호사께서 초반에 뭐 이제 주먹 인사하고 뭐 낮게 그 시민들 품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을 네. 얘기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취임식 장면을 보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90도 인사를 하고 또 단상에 올라가서도 네. 그렇고 그리고 내려와서 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차를 타고 떠날 때도 또 이렇게 90도 인사를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날 때도 또 인사를 하고 그렇게 완전히 그냥 깍듯하게 하는 모습이 되게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관중석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제 옆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무슨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고개를 숙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네, 실제로 예. 제 옆에 계시는 분이 그래서 참 어찌 보면 국가 원수시니까 또 조금 더 꿋꿋하게 유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의견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대통령이 인사를 깍듯하게 한다고 해서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뿐만 아니라 본인의 취임식에 참석해준 여러 내빈과 외빈에게 네. 공손한 자세를 보이는 게 결국 그 태도가 또 국민을 향한 태도로 이어지는 거니까 뭐 저는 오히려 좋게 봤었습니다. 우리 교수께서는 거의 뭐 좋은 거죠. 상당히 좋은 거고. 저는 이제 권위주의적인 아주 자기가 왕 같은 그런 대통령상에서 벗어나,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떠나가는 전직 대통령이 5년 동안 고생했다. 그래서 이렇게 깍하게 경의를 표하는 건 좋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공과 가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전면 부정하지 말고 잘한 부분들은 개선하고 못한 점은 고치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도 오늘 2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취임사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뭐 핵심적 메시지만 좀 추려서 들었는데도 자유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들리죠. 오늘 취임사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자유인 것 같아요. 35번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이제 뭐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협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좀 언론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취임사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천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네, 저도 참 자유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연대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그냥 뭐 방종 내지는 뭐 적자 생존, 뭐 무한 경쟁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뭐 자유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생각나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늘려나가야 된다. 결국 어떤 최소한의 교육이라든지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허한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의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자유 시민들이 연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연대의 메시지까지 함께 던졌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또 같이 함께 그런 가치들을 공유하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동맹 국가들과의 사이에서 그 어떤 나라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세계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연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또 강하게 내셨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비록 통합이나 협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뭐 좁게는 우리 대한민국, 넓게는 우리 세계적인 어떤 연대와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길게 얘기하자면 아까 통합과 협치라는 메시지가 저는 좀 공허하다고 느껴질 때 많았거든요. 그냥 뭐 대충 적당히 여야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게 통합이 아니잖아요. 방금 메시지에서 들으셨듯이 우리가 진영주의에 빠져서 어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정하지 않고 반지성주의로 흘러가는 어떤 정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정말로 각각의 자유로운 시민들이 제대로 된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만 저는 제대로 된 협치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오늘 취임식의 메시지는 실질적인 자유와 오히려 실질적인 통합으로 가는 좋은 로드맵을 잘 밝혔다라고
좋게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그 자유는 결국 승자 독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부분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자유라는 것이요. 본래는 이제 개인의 자유를 일컫는 네. 겁니다. 서구에서 얘기하는 19세기부터 나온 개인의 인권 자유죠. 한국에서는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반공주의하고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가 등단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라는 부분이 개인의 자유와 어떤 정치에 대한 참여,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로 간 것은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인데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보면서 상당히 좋은 영화입니다. 아주 담론이고 레토릭이 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지금 2022년에서 과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데 자유다라고 했을 때 좀 뭔가 좀 현재 시대적 흐름하고는 그렇게 잘 맞는 거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취임사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 경제라는 걸 얘기하고 국가 비전을 얘기하고 자기의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를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단 말이죠. 근데 자유. 이건 상당히 뭐 담론이고 뭐 존 로크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예. 그러니까 인수위원회도 발표 110대까지 했을 때 대부분 비판이 왜 이렇게 추상적이냐, 담론 위주냐,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개념인데요. 상당히 또 학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개념입니다. 자유는. 그리고 반지성주의와 자유가 그렇게 대립되는 개념이야.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반지성주의라는 건 지성주의라는 건 이성을 중요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의지라든가 감정 이런 거 하지 말고. 근데 그거하고 자유하고 무슨 대립되는 개념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한번 좀 윤석열 정부의 측근께서 한번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저는 그걸 이제 약간 진영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도 썼어요.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억압하는 일들이 있어 왔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진영주의의 폐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여야 내지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토론이 되려면 최소한 팩트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한다든지 뭐 어떤 해결책을 찾아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과거에 뭐 조국 사태 때나 이런 것들 보면 심지어는 법원 판결 같은 공신력 있는 팩트에 대한 확인이 나와도 각자 진영에서 그 사실관계를 취사 선택해서 사실관계 자체가 확정이 안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좀 반지성주의적인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예. 포괄적으로 비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뭐 언론들은 그 어떤 메시지에 행간을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말씀해 주신 거에서 다수의 힘의 언론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민주당을 겨냥한 메시지 아니냐. 거야의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좀 읽어야 네, 됩니까? 뭐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제 한동훈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권의 합의가 헌법이나 법률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아무리 다수결로 통과시킨 뭐 어떤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의 더 큰 뭐 자유라는 근본 가치라든지 헌법 가치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다수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우리 자유 시민들의 하나의 역할이다라는 걸 은연중에 강조한 게 아닌가라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 유 교수께서는 뭐라고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그 국회 권력을 인정해야죠. 그걸 다수의 행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력보다 국회의 권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인데 대통령 권력이 있고 국회 권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 권력은 2년 전에 국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하여튼 간에 국회의 다수당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다수의 행포다 생각하면은 얘기하면은 그럼 대통령 권력, 그거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야? 거기도 행포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을 서로 견제하고, 그죠? 또 협력할 때 협력하고 비판하고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좋지. 국회에서의 어떤 그런 다수 민주주의라든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반지성주의다. 좀 저는 개념이 잘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짧게만 얘기하자면은 그 뭐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권의 행사를 다수의 횡포나 뭐 지성주의에 반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꾸 한동훈 후보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그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해서 야반도주다라고 해가지고 네. 많은 이제 뭐 어떤 반박도 있고 민주당에서 반발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절차와 내용이 잘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 누가 야반도주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대통령께서 누가 뭐 다수의 횡포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가 반드시 다수결로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수의 정당한 어떤 뭐 반론이라든지 제대로 된 토론의 절차를 거쳐서 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거쳐져야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한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또 검수완박 법안을 얘기하게 되면 결국엔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합의 이 부분이 또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은 뭐 오늘은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취임사를 들으면서 제가 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이제 양극화라는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하면서 지금의 현실이 그 문재인 정부의 5년의 성과가 양극화 심화, 아주 지나친 양극화라고 진단을 한 것 같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해법이랄까요? 처방으로는 이제 과학기술을 통한 뭐 빠른 성장, 뭐 도약 이걸 좀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좀 안철수 위원장의 좀 약간 그 영향이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도 선거 과정 내내 이게 저성장이 지속되고 이제 전체 파이가 안 커지다 보니까 네. 국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성장 담론도 꺼내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리더급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그 경제적 어떤 공정의 회복을 기대했던 많은 지지자들이 보시기엔 좀 아쉬운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로서는 뭐 전 세계적인 뭐 유동성의 급증, 뭐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결국 임금 격차, 뭐 자산 격차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뭐 좀 나아졌느냐라고 하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하향 평준화를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조금 더 혁신 성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 전체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것을 천명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진위 개수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거는 어느 정부보다도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복지 케어를 했다라는 사실은 뭐 이제 어제 끝났습니다만 그건 인정해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예를 들면은 그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 불안전 노동자들의 고통과 불안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 안철수 위원장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거는. 네. 여태까지 성장론에 대해서는 분배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공정성장론도 나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얘기를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분배를 확장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고 그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 지금 세계가 부딪혀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성장을 하면 된다. 파이를 늘리면 된다. 그건 과거 70년대 박정희 시대 때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쉬운 것은 뭐 담론은 좋아요. 레토릭은 좋은데 인수위 과정이라든가 향후에 윤석열 정부가 좀 구체적인 해법들을 만들 필요 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나가야 된다. 파이를 성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과학기술의 성장하면서 파이가 늘어나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기업하고 플랫폼 산업 정도예요.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 뭐 전에부터 다 했던 거예요. 상당히 추상적인 담론일 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장을 할 때 어떻게 공정한 분배를 일으키고 또 생산력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이 위아계층이 안 생기면서 양극화를 방지하고 그 파이가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느냐. 또 그것이 통장으로 모아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제시되지 않아서 좀 답답해요. 그 분배라는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빠른 성장 과정에서 그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사회 이동성을 뭐 제고한다 그러니까 뭐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분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복지 차원의 분배 정책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게 성장이냐 분배냐 뭐 우리가 담론으로서는 많이 뭐 이렇게 이제 부딪히고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분배 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성장 정책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현대 정치에 있어서는 다 어느 그 중간
중간쯤에 있습니다. 어느 걸 조금 더 강조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뭐랄까요, 복지 정책을 조금 더 강조했다면은 그거에 따른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혁신 성장. 뭐 예를 들면 뭐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뭐 많이 만들 수 있죠. 요즘 스타트업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새로운 직업들을 뭐 늘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뭐 예컨대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 같은 분은 원래 이제 숙박업소 청소를 하시던 분인데 이제 뭐 자산이 수조 원에 이르는 굉장히 큰 유니콘 기업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층간 이동이 자유롭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좀 돕겠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는 제 예상으로는 억지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막 많이 만들고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제가 그 인수위에서 쭉 내놓는 것들을 보니까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낄낄빠빠하는 정부를 원한다라는 것 같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제도를 설계해주고 공정한 심판자적인 역할은 하겠지만 정부가 뭘 나서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성장을 시켜야 된다. 뭐 이걸 해서 바로 직고용을 해야 된다. 이러지는 않을 걸로 저는 그러면 예상이 큰 됩니다. 정부도 작은 정부도 아닌 이것도 실용 정부 뭐 이런 느낌으로 아유, 보면 됩니까? 그럼요. 요즘 뭐 갑자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는 공무원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인 정부를 추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5년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양산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이젠 평범한 시민으로의 삶을 살아가겠다. 나는 해방을 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남긴 게 또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됐는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촛불에서 나왔던 적폐청산의 문제라든가 기존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임무를 그런 태스크를 안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했던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의 적폐청산에 대한 문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개혁,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들, 국정원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쭉 진행한 것이죠. 물론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만큼 또 촛불이 바라는 만큼 뭐 상당 부분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도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렸고 하나하나의 개혁 작업들이 추진되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정당한 성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개혁 정부라는 것이 너무 힘들죠, 사실상. 왜냐하면 기존의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것은 너무나 완강하고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은 사실상 개혁 정부가 갖고 있는 국민의 힘보다는 국민의 어떤 그 세력보다는 더 완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힘들었을 텐데, 근데 이제 바라고 더욱더 파악팅 있게, 더욱더 추진력 있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이제 바람도 남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했던 건 코로나19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를 짓눌렀던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이 국가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이 코로나19를 3년 치렀잖아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아무도 가보지도 않았던 이러한 그 코로나 위기 속에서 팬데믹 위기 속에서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 점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힘들었던 그래서 이제 털고 나니까 너무 좋다. 해방됐다. 네. 그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농사도 짓고 막걸리도 한 잔 나누면서 잘 어울려서 살아보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는데 어제 청와대 퇴근길 마지막에 나오는 길에도 굉장히 많은 구름 인파가 몰렸고 네. 오늘 양산 사저로 내려가는 서울역에도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너무 인기가 좋으셔가지고요. 편하게 못 사실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왜 너무 이제 아직 지지층이 한 40% 가까운 국민들 네. 지지를 하시고 있으니까 당장 오늘도 민주당을 위한 메시지를 벌써 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리 민주당이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였으니까 뭐 민주당이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기의 민주당을 도와달라. 사실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결집을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본인의 그 의사가 뭐 잘 달성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저도 짧게만 해보자면 예. 제가 조금 노안입니다만 30대거든요. 제 주변의 30대들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지지율이 아마 체감 지지율이 막 90% 이상이었습니다. 전부 다 뭐 한두 번 정도는 촛불 집회에 나갔었고 이제는 뭔가 나라가 달라지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실망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도 제가 정치한다고 하도 보면 야 거기 다 똑같다.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판인데 그거 왜 하냐.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혀서 문재인 정부가 뭔가를 이룩하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그렇게 욕했던 기득권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기득권과 부딪혀서 열심히 싸우는 모습 보여줬다면 우리 국민들이 더 큰 응원 보내줬을 거고 정권 교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스스로가 기득권화되고 본인들은 어떤 국민들한테 부동산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해놓고 본인들은 또 많이 가진 이런 내로남불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30대인 제 주변 친구들로 하여금 정치 혐오에 빠져들게 하는 뭐 어찌 보면 그 에너지가 또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그런 뭐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어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예. 천하람 변호사님 옆에 계신 예. 분들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30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기득권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기득권이 있었는지 뭐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밝힐지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한 정부가 5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 4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통계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국민이 아직도 촛불 정부를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촛불 정신이 잊지 않고 그 촛불을 지켜가려고 노력했던 한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우리가 2010년, 17년에 했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싸웠던 촛불 집회 이 정신을 국민의 40%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인물에 투영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퇴임 후에 그 정치적 메시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지금 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당장 민주당에 힘을 실어달라라는 메시지를 했다. 앞으로 과연 그게 바람대로 되겠느냐? 여기에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재인 의견이십니까?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인데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메시지를 하지 말라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많은 전직 대통령들도 다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자기 당에 선거가 있을 때 가서 선거운동도 해주고 실제로 우리가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바이든 그 후보를 위해서 뛰고 그랬는데 그건 정치적 자유에 대한 문제고 근데 그 정치적 메시지가 이제 어떤 메시지냐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이 뭐 그냥 가볍게 하면 안 될 것이고 진짜 국민을 위한 거라다 당파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갖고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가볍게 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뭐 정치적인 욕망이라든가 자기 정치에 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민주당 당원으로서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뭐 왜냐하면 문 전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내놓는 그 부분에 그랬어요?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일단 별로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정부 지금 이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제 지금 수사가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일했던 참모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죄어 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전직 대통령이 자기가 일했던 참모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일했던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들어오는 것인데 그 점에서 과묵하고 있고 무무부원이다. 그런 건 뭐 어떻게 정치 해석할 수 있어요? 메시지는 내놓을 것이다. 오히려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잊힌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천하람 변호사께서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쉽지 않을 거다, 민주당이 계속 소환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좀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다들 아마 그거를 좀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 2008년이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기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랑 연계해서 많이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나 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제 잊힌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한 부분 때문에 그걸 아무래도 지지하는 분들 쪽에서는 좀 오버랩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뭐 이게 그 국민들을 만나고 이런 건 안 하겠다. 조금 더 그냥 자유로운 자연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셨지만은.
그게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오늘도 지지자들이 서울역, 양산으로 찾아갈 거고요. 이런 국면은 민주당이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뭐 조언의 말씀을 듣고 함께 사진 찍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는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할 거라 가지고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 정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정치적 에너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아니 뭐 나쁘다는 건 지지율이 아닙니다. 있는 대중 지도자한테 정치인들이 가서 그 지지율을 가져오는 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구 달성에 사저가 있으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추천할 수도 있는 것도 지지선도 냈잖아요. 유영하 변호사인가요? 예, 저도 그게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잊혀지겠다는 희망이 실현되기 좀 어려우실 거다. 뭐 그런 민주당에 생각입니다. 국한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주는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냥 푹 사저에서 쉬셨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을 한번 좀 가져보고요. 네.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이야기도 좀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를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취임식에 참석할 때 이제 복장도 좀 바뀌고 이제 언론들이 또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이제 천착을 한다고 할까요? 많이 좀 관심을 많이 갖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좀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코바나 콘텐츠를 폐업하거나 휴업할 계획이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온 상태인데 이거는 조용한 내조의 의지다 이렇게 좀 읽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현업에서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 상대 회사들도 뭐 알게 모르게 부담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폐업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보다 그 한두 걸음 뒤에서 이렇게 좀 따라가시는 네, 느낌이어서 조용한 내조하는 모습이 저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물론 대통령 배우자가 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 사과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 겸허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과하게 대통령 배우자가 자신의 아젠다를 뭐 이렇게 추구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일단 당분간은 이 완전히 바뀐 삶 아니겠어요? 대통령 배우자가 된다는 거는 여기에 적응기를 자연스럽게 가지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제2부속실 폐지하는 거를 갖고도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았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 어떻게 제2부속실을 폐지해도요. 제1부속실에서 영부위를 케어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형식적인 그리고 그거는 같이 해야죠. 왜냐하면 영부인이고 대통령의 부인이고 퍼스트 레이디인데 외국에 나갔을 때 혼자서 차 타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같이 예산도 주고 하면서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퍼스트 레디가 됐을 때 김건희 여사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뭐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지금 아직도 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만 대선 이후에 아직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SNS 같은 게 특검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뭐 지금 시간에 형사 소송에 대한 소출을 받지 아니하지만 부인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바나 콘테스트를 폐쇄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일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장모에 대한 치모 씨에 대한 사건도 아직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따라다닐 텐데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통령의 퍼스트 레디가 됐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면제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금방 밝혀지지 않는다 그래도 언젠가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김건희 여사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고 나온 옷이 뭐 완판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사실 영부인이 입고 나오는 옷에 많은 기사들이 붙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걸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오히려 또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찌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또 어두운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저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이 정치인의 열광적인 팬이 되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이라면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어떤 뭐랄까요 아이돌처럼 만드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비판적인 지지자로 남을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성공적인 정부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뭐 김건희 여사가 입고 나오는 뭐 옷이나 뭐 액세서리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뭐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단순한 관심이나 뭐 이렇게 돼야 되지 김건희 여사가 하는 것이 뭐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이렇다면 저는 당분간 TV를 오히려 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지나친 진영 논리에 빠져드는 길이니까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은 전 결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 그 화이트 그 네. 의상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활용 정전처럼 딱 눈에 띄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네. 상당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 들었는데요. 한 발짝 뒤에 물러나 있었음에도 오히려 드러내려고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셨나요?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예. 제가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지켜봐야겠죠. 예. 하얀색 의상이 상당히 눈에 띈 건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윤석열 당선인보다 두세 걸음 뒤에 걸었던 것도 눈에 띄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용산시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였죠? 0시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지하벙커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첫 직무를 시작을 했고 본격적인 용산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거나 좀 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용산시대의 의미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죠. 전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용산 시대가 무엇인지. 광화문 시대는 의미가 있었죠. 그런 광화문 광장에서 과거 조선 시대 때부터 이 민의 상소 자리로서 그러면서 이 왕에게 상소를 하고 민의 억울함을 소원하고 또 과거의 광화문 같은 경우 뭐 4.19 혁명, 6월 항쟁, 촛불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광화문 시대라는 것은 뭔가 국민의 의견을 들어주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용산 시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용산 시대가 무엇인지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뭐 광화문과 용산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얘기하자면 용산 시대의 의미는 대통령도 그냥 임기제 공무원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뭐 좀 약간 궁궐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 경복궁과 이어져서 어떻게 궁궐을 이루는 느낌이고 우리나라가 대통령이라는 용어도 좀 바꾸자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왜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이라고까지 번역하느냐? 클대에 다스릴 통 다스릴 영이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용어 아니냐? 거기에다가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권위주의적인 업무 환경을 바꿔야 된다라고 지지난 대선에 얘기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용산 청사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있는 데인데 저렇게 좀 안 멋있는 건물에 대통령이 있어도 되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평범한 관청에서 일을 한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탈권위 그리고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 제왕적 이미지 탈피 그 자체가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 지적하는 얘기는 이제 열흘 뒤면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렇게 정상 외교를 할 때 뭐 백악관을 가든 아니면 뭐 중국을 가든 그때 이제 그런 격식이랄까요?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 나라의 품격이나 국격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있죠. 사실 또 우리나라 정도면 이제 세계 10위의 뭐 경제 대국이고 선진국 그룹에 포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면은 아마 고민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기존의 외교부에서 쓰던 이런저런 시설들을 아마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영빈관은 또 일시적으로 쓸 가능성도 있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도 보면 시민들이 이미 가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막 그냥 너무 뭐, 이렇게 하고 뛰어노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쉽지 예. 않지 않을까 뭐 추측해봅니다. 영빈관은 빌려서 쓰면 돼요. 전혀 그 문제 안 됩니다. 대통령이 탈권위주의적 성향의 정부라 그러면은 영빈관을 대여해서 써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런 단체에 써도 되는 것이고 그 영빈관 안에 뭐 박물관을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써도 되는 것이고
탈권위주의 참 좋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고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죠. 그런 측면에서 용산 시대를 열겠다면 좋은데 저는 굳이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다. 청와대를 개조시켜서 뭐 반을 잘라서 거기에 국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거기에 지금 비서동에 대통령이 들어가서 백악관처럼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런 방법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효용적이고 또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도 사용하고 몇십 년 되는 거 60개의 망이 거의 깔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보도 튼튼히 하고 뭐 뒷사람도 다 개방하고 전혀 그 제왕적 냄새가 안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하여튼 뭐 용산 시대를 탈권위주의 한다니까요. 예, 인정하고 또 지켜봐야겠죠. 문은 열었으니까. 예, 열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또 이제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그 대통령실로 한 달가량 출퇴근을 하시게 될 텐데 교통통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제 주변에도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우리 국민들 안 그래도 지금 서울 출퇴근 힘들어 죽겠는데 네. 막 차 많이 막히고 이러면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본인이 힘들더라도 새벽이랑 심야에 좀 출퇴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뭐 국민의힘의 뭐 후배 한참 후배입니다만은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고 이게 정말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거야말로 대통령의 초기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국민 가까이 가겠다라는 뭐 취지로 해놓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안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용산시대 개막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잘 못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산시대가 개막하면서 청와대가 또 개방된 것 여기에서의 또 의미는 혹시 찾으실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오늘 뭐 많은 국민들이 방문을 하면서 둘러보긴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청와대 건물들도 개방 보고. 좋죠. 예. 그 청와대라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국민들이 이렇게 청와대 개방하라고 요구했나요? 청원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윤석열 당선인의 아주 중대한 결정에 의해서 네. 용산으로 가면서 청와대를 오늘 0시부터 개방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뭐 국민들이 하나의 공원이 또 생겼으니까 공원이 되겠죠. 공원으로서 그 위락적 요소에 있다. 뭐 그런 정도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뭐 구중궁궐 권위주의를 탈피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예, 사실 우리가 예전에 청남대, 우리 대통령의 그 별장으로 쓰던 청남대를 국민들께 돌려주실 때도 야, 이거 하나 뭐 돌려드리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했지만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상징이 되고 또 충청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우리 청와대도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렇게 다시 국민품으로 돌아오는 게 흔치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 어떤 관광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